이곳은 내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지옥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를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던 그의 눈빛이 사실은 독을 품은 사냥꾼의 그것이었음을.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 나 금방 올게. 그의 이름은 홍이었다. 한국으로 유학 온 베트남인이었고 나는 그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도왔다. 서툰 한국말로 나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의 순수한 마음에 이끌렸다. 그는 매번 미안하다며 내가 일하는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고 내가 좋아하는 꽃을 들고 나타나 미소를 지었다. 그런 그를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도박빚에 쪼들리던 그는 나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이다. 그는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려 했다.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속삭이던 그 입술이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흥정하는 말을 내뱉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이었다. 그는 훈과 짧게 대화를 나누더니 훈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훈은 봉투를 확인하고는 나를 힐끔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 남자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나를 한참 동안 조용히 바라보더니 내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옆을 걸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침묵이 주는 안정감에 모든 것을 맡겼다. 그렇게 나는 그의 채 올라탔다. 그날 밤 이후 나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 아니,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날의 악몽은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다. 나는 훈과의 추억이 서린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마음은 생각만큼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훈이 남긴 빚은 나의 발목을 잡았다. 나는 갚을 능력이 없었고 매일 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렸다. 내 이름은 김미나. 올해 35이다.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남들처럼 결혼도 했었고 평범한 가정을 꿈꿨었다. 하지만 전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났다. 간신히 이혼을 했지만 그 상처는 아직까지 아물지 않았다. 나는 이혼 후 작은 오피스텔에 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외롭고 쓸쓸했지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훈군 그런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서툰 한국말로 진심을 다해 말하는 그의 모습에 나는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그에게 나는 그저 이용하기 좋은 먹잇감일 뿐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사랑에 배신당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 퇴근 후 혼자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 나는 늘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와인나만 이렇게 불행한 걸까?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혼자였는지도 모른다. 결혼 생활 내내 외로웠고 혼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내게 다가올 수 없도록 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다. 이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의 악몽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이 빚더미와 함께 이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다. 훈기 남긴 상처는 내 몸에 새겨진 문신처럼 깊이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젯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다. 김이나 씨, 이대로 있으면 좋을 거 없을 텐데.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서웠다. 나는 그들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다. 출근길 나는 괜히 주위를 두리벙거렸다. 혹시라도 그들이 나를 미행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회사는 내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딱딱하고 건조한 사무실 공기는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곳에서만큼은 평범한 직장인 김미나였다. 퇴근 후 나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했다. 그들에게 나의 초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혼자만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다. 텅 빈 오피스텔은 내 마음속 공허함과 꼭 닮아 있었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틀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웃고 울며 사랑을 했다. 나는 그들의 행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사랑, 그게 대체 뭐지? 나는 이미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홍근 내게 사랑이 아닌 고통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내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가짜 사랑을 연기했다. 그의 달콤한 말과 다정한 눈빛은 모두 나를 덫에 빠뜨리기 위한 미끼였다. 나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첫 번째 남편의 외도는 내 자존감을 짓밟았고 두 번째 사랑인 홍의 배신은 내 영혼마저 파괴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났다. 모든 것이 혼자였다. 나는 이 외로움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밤이 되면 나는 잠 못 이루고 오피스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 빛 속에 섞이지 못한 채 혼자였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저마다의 사랑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과 동떨어진 섬처럼 느껴졌다. 나는 가끔씩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어린 시절에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무런 걱정 없이 해맑게 웃는 나의 모습은 지금의 나와는 너무나 달랐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는데 나는 사진 속 나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게도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다. 사랑을 믿고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다. 나는 이 고통을 잊기 위해 무언가에 몰두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예전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스케치북에 연필로 풍경화를 그릴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내 마음 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텅 빈 캔버스처럼 내 마음속도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붓을 내려놓았다. 내가 원했던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사람.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에 실패했다. 나는 이제 사랑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아니, 어쩌면 내게는 처음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잃어갔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결국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 인생은 마치 이 빗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려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바로 그 남자였다. 한 달 전 나를 그 끔찍한 곳에서 구해준 남자. 검은색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차분하고 단정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오랜만이네요. 김미나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왠지 모를 슬픔이 담겨 있는 듯했다. 놀라셨죠?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훈기 남긴 모든 빚이 정리된 서류와 함께 완납 확인증이 들어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게 했던 빚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이다. 이게 어떻게...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엄청났다. 그는 내가 빚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이며 왜 내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걸까?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내 질문에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김미나 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이 남 일 같지 않았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녀도 당신처럼 세상의 모든 불행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외롭게 살았죠. 나는 그런 그녀를 구해주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의 눈은 아련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그는 유명한 기업의 총수, 김준서였다. 그는 사업 때문에 바빴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의지했고 결국 그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다. 그녀는 결국 그 남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죠.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입니다.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이 아니라 깊은 연민과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미나 씨,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요. 당신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겁니다. 안전한 집, 충분한 돈,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나는 그의 제안에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사랑 고백도 그렇다고 단순히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부서진 조각이 서로를 채워주자는 듯한 그런 절박한 제안이었다. 왜 저를요? 당신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내 옆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루지 못한 소망을 당신을 통해 이루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게 있어서 과거의 나와 그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이 남자와 함께라면 나는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빚더미에 눌려 무너져가던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막을 헤매던 이에게 주어진 한 줄기 오아시스 같았다. 김준서, 그 남자는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안정과 평화를 약속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며칠 후 나는 작은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의 집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화려했다. 높은 천장, 통유리로 된 창문,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내 초라한 짐가방과 보잘것없는 옷가지들이 이 공간의 우아함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나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오늘부터 이곳이 당신 집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이자 나의 손님입니다. 주인과 손님, 그 말에 나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춘 말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 관계의 분명한 선을 긋고 있었다.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함께 사는 낯선 두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말대로 이 집에서 손님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는 내게 특별한 규칙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했다. 그는 출근 후 밤늦게야 돌아왔고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냈다. 우리는 식사 시간 외에는 거의 마주치는 일이 없었다. 나는 낮 동안 홀로 넓은 집안을 배회했다.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평화로운 일상에 익숙해졌다. 그는 나를 돌봐주기 위해 고용한 가사 도우미에게
매일 나의 식사와 옷을 챙기도록 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렇게 조용히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살고 싶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왜 나를 이곳에 데려온 것일까? 단순히 과거의 여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그의 눈빛에는 늘 알 수 없는 쓸쓸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가 나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그에게 과거의 그림자일 뿐인 걸까? 어느 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서재에서 나온 김준서가 나를 발견했다. 그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다. 잠이 안 오시나 봅니다. 네, 죄송해요. 방해해서. 괜찮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존재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내게 질문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에게 묻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나의 취향을 이야기했고, 그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흥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심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비추지 않았다. 그는 나를 김미나라는 한 사람을 보고 있었다. 그의 무심한 듯 보이는 행동 속에는 나를 향한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었다.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지낸 지 2달이 흘렀다. 처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퇴근 후에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훈과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굳이 들추려 하지 않았다. 그저 현재의 우리에게만 집중했다. 나는 여전히 그가 왜 나를 선택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단지 과거의 그림자를 쫓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나를 구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나는 언제든 그의 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그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 나는 미련 없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그런 불안감을 눈치챈 듯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내게 와인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다. 미나 씨, 제가 미나 씨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지내주세요. 이 집에 있는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걱정하며 살아왔던가. 훈객에 버려진 후 나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나를 버린 세상에 대한 원망. 그러나 그의 옆에 있는 동안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닌 마음의 평화를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훈과의 만남, 그리고 내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까지 나는 나의 상처를 모두 드러냈다. 그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내 이야기가 끝난 후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미나 씨,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을 이용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을 갈망했을 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한때 당신처럼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그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도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는 나를 구원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나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함께 보러 가자고 제안했고 나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미술관을 거닐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그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었고 그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그림을 보는 새로운 즐거움을 깨달았다. 우리는 종종 함께 요리를 했다. 그는 서투른 솜씨로 요리를 도왔고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귀여워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내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내가 잊고 살았던 혹은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아름다움들을 그의 옆에서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림을 그릴 때의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는 깨달았다. 그는 나를 과거의 여인 대신에 두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통해 상처 입은 자신을 치유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의 옆에서 나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었고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두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깊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나갔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무뚝뚝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퇴근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내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었고 나의 대답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좋았다. 그가 나를 위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조심스럽게 포장된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화구 세트가 들어있었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며 미나 씨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나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 나는 다시 붓을 들었다. 나의 붓끝은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을 담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 보냈던 평화로운 오후, 그의 서재에 비치는 햇살, 그리고 그가 나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을 화폭에 담았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내 마음은 한없이 평온해졌다. 그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옆에 앉아 조용히 나를 지켜보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비로소 나 자신이 온전히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더 이상 나를 옥죄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저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일 뿐이었다. 주말에는 함께 외출했다. 그는 나를 인적이 드문 한적한 바닷가로 데려갔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거닐며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는 그런 나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다. 미나 씨, 지금 행복합니까? 네, 처음이에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는 것은 내 대답에 그는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그의 웃음은 맑고 순수했다. 나는 그의 웃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보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현재의 나, 그리고 우리만을 보고 있었다. 우리는 바닷가 근처 작은 횟집에 들러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직접 발라주며 다정하게 챙겨주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나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총수라고 부르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그는 그저 김준서, 내가 사랑하는 한 남자였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의 삶은 웅에게 버려진 순간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그 끝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만났다. 김준서라는 한 남자를 통해 나는 잃어버렸던 나 자신과 행복을 되찾았다.
차 안에서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동거를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러나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행복이었다. 이런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의 행복을 시기하고 우리를 방해하려는 어둠의 그림자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시련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옆에서 당당히 맞설 것이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뜬 번호. 불안한 예감에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내가 그토록 잊고 싶었던 흥의 목소리였다. 잘 지내냐? 미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능글맞고 역겨웠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세포가 공포에 질려 떨리는 것 같았다. 네가 그 잘난 총수 옆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나한테는 연락 한 통 없냐?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나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끊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나를 협박했다. 나한테도 좀 나눠주지 그래? 네가 지금 누리는 거. 다 나 덕분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그 총수가 널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나는 그의 말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는 나의 고통을 비웃고 내가 겪은 불행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었다. 나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넌 내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야. 사라져. 하하하.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 총수와 만나는 사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언론사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 그의 말에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다. 그는 우리가 만나는 모습을 몰래 찍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파렴치함에 치를 떨었다. 그 사진이 공개되면 김준서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모른다. 그의 명성과 그의 회사는 나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나는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나 때문에 그가 다시 한번 과거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다시 불안과 공포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나는 흥의 위협 때문에 더 이상 김준서의 옆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의 곁에 있는 한 그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김준서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를 맞았다. 그러나 나의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손끝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미나 씨.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다. 나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나 씨, 나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흥의 전화를 받은 사실과 그의 협박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고 이내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놈이 잘못된 겁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는 그가 나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괴로웠다. 그러나 그는 나의 그런 마음을 읽은 듯 나를 더욱 강하게 안아주었다. 이제 그만 울어요. 미나 씨. 내가 당신 옆에 있습니다. 다시는 당신이 혼자 힘들어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홍의 그림자는 여전히 무서웠지만 그의 옆에 있는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평화로운 일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지키고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는 진정한 힘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홍의 협박 이후 김준서는 즉시 법률팀을 움직여 홍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홍이 내게 남긴 빚뿐만 아니라 그가 저지른 여러 불법적인 행위를 찾아내어 고소했다. 홍군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번에는 김준서의 가족, 정확히는 그의 어머니가 문제였다. 그의 어머니는 내가 김준서의 집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그날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나를 시험하고 평가하려는 자리였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김준서는 내 옆에 앉아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는 이미 잔뜩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내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마치 상품을 평가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시선은 내 가슴에 박히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우리 준서가 왜 당신 같은 여자에게 마음을 줬는지 모르겠군. 홍기라는 베트남 남자에게 버려지고 빚더미에 앉은 여자라고 들었는데 나는 당신이 그저 준서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속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 직설적이고 모욕적이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홍객에 버려졌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비난을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다. 김준서는 그런 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미나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함부로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사랑. 준서야, 너는 아직도 사랑이라는 감정에 속고 있는 거니? 예전에 그 여자에게 한 번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 여자는 그저 너의 동정심을 이용하는 것뿐이야. 너의 돈과 배경을 보고 접근한 거라고. 그녀는 나를 마치 병든 딸을 쳐다보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동정심이 아니라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빠져나오려 했다. 그때 김준서가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미나 씨, 가지 마세요.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어머니가 나를 힐난하는 동안 나는 그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나 때문에 그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았다. 준서 씨,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이 어머니와 다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제가 떠날게요. 아니요. 당신이 떠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떠날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물론 그의 어머니까지 모두 놀랐다. 무슨 소리니? 준서야. 네가 어딜 떠나. 어머니. 저는 미나 씨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나 씨가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어머니께서 미나 씨를 받아들여 주실 수 없다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나 씨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이 자리, 이 회사, 이 모든 것을요.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버리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준서야,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뭐라고. 네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니? 네가 어렵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싶어.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에게 미나 씨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미나 씨뿐입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어머니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는 나를 데리고 레스토랑을 나왔다. 나는 그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위해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 했다. 나는 그의 그런 사랑에 감동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그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이제 결정해야 했다. 그의 손을 놓아야 할까? 아니면 그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함께 견뎌내야 할까? 그의 어머니의 말처럼 나는 그저 그의 동정심에 기생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나는 정말 그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레스토랑을 나와 채에 올라탄 후에도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고 김준서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충격적인 선언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끝없이 고민했다. 나 때문에 그가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린다면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불행이었다. 그는 조용히 차를 몰아 한적한 교회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옆에 앉아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호수가 보이는 언덕 위였다. 여기 어디예요? 예전에 그녀와 자주 오던 곳입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이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과거의 여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보았다고 했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가 이 장소에 나를 데려온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는 내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아픔까지도. 그녀는 이 호수를 보며 자주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서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그러나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씁쓸했다. 그녀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떠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지만 결국 그녀는 저를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내게 과거의 상처를 보여주며 내가 그와 함께라면 과거의 여인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미나 씨, 어머니의 말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당신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미나 씨는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사람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나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때 그는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미나 씨, 저와 함께 떠납시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둘이서만 살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저는 당신 옆에서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가진 것은 없겠지만 저는 당신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의 제안은 내게 모든 것을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의 손을 잡고 이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그의 손을 잡는다면 그는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내에 대한 사랑과 확신만이 가득했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준서 씨, 저와 함께 가주실래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제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대답에 그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예감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이자 가장 진정한 사랑의 증명이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시와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얻어 정착했다. 이곳에는 화려한 빌딩도 북적이는 사람들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산과 맑은 호수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김준서가 직접 가꾼 작은 텃밭이 보였다.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가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업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텃밭을 가꾸고 나와 함께 요리를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남편이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그저 둘만의 소박한 약속으로 부부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지내는 외로운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김준서의 아내, 김미나였다. 아침 식탁에는 그가 텃밭에서 갖다 온 채소들로 만든 샐러드와 내가 끓인 된장찌개가 올라왔다. 우리는 마주 앉아 소박한 식사를 했다. 그는 내가 만든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3년 전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미소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의 웃음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작업실로 향했다. 그가 나를 위해 직접 만들어준 작은 작업실이었다. 이곳에는 내가 좋아하는 화구들과 캔버스들이 가득했다. 나는 매일 그림을 그렸다. 내가 그린 그림 속에는 늘 행복한 풍경들이 담겨 있었다. 푸른 호수, 빛나는 하늘,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우리 두 사람. 나의 붓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잠시 붓을 내려놓았다. 그때 김준서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작업실로 들어왔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이제 그만하고 밥 먹읍시다. 당신이 좋아하는 감자전 부쳐줄게요. 그는 나의 그림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 손이 세상, 그 어떤 손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준서 씨, 저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을 때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나의 질문에 그는 진심으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전혀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버린 겁니다. 미나 씨,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가 내게 준 사랑에 대해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표현할 수 없었다. 오후에는 우리는 함께 호숫가를 산책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으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는 내게 시시콜콜한 농담을 던졌고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 활짝 웃었다. 우리의 대화 속에는 이제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은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해질녘, 우리는 호숫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홍에게 버려졌던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옥죄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내가 김준서라는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과정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의 손은 서로에게 너무나도 잘 맞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견뎌냈고 함께 행복을 찾았다. 준서 씨, 사랑해요. 내 고백에 그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도 사랑합니다. 내 세상의 전부인 미나 씨.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비극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운 구원으로 끝났다. 숨이 턱 막혔다. 이 남자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곳은 빛과 소음으로 가득한 낯선 공간이었다. 쾌락에 취해 꽥꽥거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기계가 내뱉는 전자음이 뒤섞여 귓가를 때렸다.